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오늘 2024년 정시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하게 된 성수고등학교 김경래입니다. 현재 강원도 진학지원센터의 담당 교사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시라는 관문을 앞두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수시라는 제도에는 좀 익숙하지만 정시라는 제도에는 조금 저희가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학교육협의회에서 교육받았던 내용들과 센 진학이라든가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한 사항들을 선생님들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로 생각하고 오늘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출발점으로 해서 수능 성적표의 정보를 좀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이해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랜 동안 입시를 해왔지만 수능 성적표를 그냥 일상적으로 받아보았지 하나 둘 세부적으로 보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있어야지만 거기에 대한 개념적 용어를 알아야지만 정시를 이해하는 데 출발점이 될 것 같아서 내용을 좀 정리하고자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수능. 이번에 굉장히 화두가 되었던 수능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실차점 분석을 좀 하면서 올해 경향성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지원으로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당에서는 본격적으로 24년 정시 모집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겠지만 워낙 대학별로 전형 요소가 다양하고 심리적 요인들도 작용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출발. 아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수능 성적표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수능 성적 통지표를 예시본을 제가 갖고 왔는데요. 2, 4학번 학생들에게 자 보니까 수험 번호가 주어질 거고 성명, 생년월일, 성별, 개인 정보들이 이렇게 주어지겠죠.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는 실질적으로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 주어진 표준 점수와 백분위와 등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세부적인 사항을 좀 나중에 뒤쪽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각각의 요소가 서로 다른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시라는 제도에서와 정시라는 제도로 넘어갔을 때에서 각각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가지는 의미값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사항들에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표준 점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 점수는 선생님들이 아주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용어잖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자, 기준점을 100으로 보시는 거죠. 100이라는 기준점을 통해서 내 점수가 그 점을 통해서 얼마나 멀리 도망갔느냐가 기본적인 생각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점수가 그 100이라는 점수부터 많이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나는 더 좋은 점수를 획득하는 과정일 텐데, 자, 보는 바와 같이 국어 수학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나와 있는 표준 편차분의 원점수 마이너스 평균 곱하기 20 플러스 100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점은 100이죠. 자, 이걸 기준으로 한다면 이제 여기서 궁금증이 생겨요. 저도 이걸 하다 보면서 매번 이제는 이해했습니다만 표준 편차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 20.1일 수도 있고 20.2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국어 수학은 20으로 통일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평균점에서 원점수, 내가 몇 점으로 얼마나 벌어졌느냐에 따라서 이 100점으로부터 점수가 커지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자, 표준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점수는 커지는 거죠. 숫자가 여기 원점수가 커지면. 그러면 표준 점수가 보통 높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변별력이 높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100점이라는 기준에서 평균 점수 0이고 나는 100점이라고 생각하면 표준 점수는 원칙적으로 환산적으로 200점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200점은 존재할 수가 없죠. 왜 0점이 평균이 될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일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표준 점수를 쭉 봤을 때 여기 화법과 작문을 보시면요. 131점이라는 점수가 137점이라는 점수가 있잖아요. 확률과 통계에서. 그런데 보통은 140점대의 점수를 가져가면
이번 시험은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준점을 잡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표준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변별력은 높다라는 말은 왜 나오냐면 이 표준 점수가 후로 가면 갈수록 결국은 서열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 점수가 기준점이 되어서 1등부터 꼴찌까지 등위를 결정하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이 표준 점수에 대한 이해가 정시에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물론 수시로 갔을 때는 이 값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수시로 갔을 때는 또 다른 자격 조건의 여부로 가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정시에서는 이 표준 점수라는 것이 너무 중요해집니다. 자, 그럼 반대로 표준 점수가 이게 하락했을 경우에 표준 점수가 좀 낮은 경우에는 변별이 안 된 경우죠. 자, 변별이 됐다와 안 됐다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표준 점수가 높다는 얘기는 세부적으로 다 잘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변별이 되었다는 얘기는 동점자가 별로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변별도가 낮다라는 건 동점자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설명한 대로 학생의 등위를 결정하는 것이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국어 수학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응시와 미응시가 있긴 하지만 선택 교과의 문제는 아니니까 물론 뭐 언매나 화작의 문제가 되긴 하지만 큰 선택 교과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자, 반면에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원점수 기준 자체가 낮다 보니까 이제 표준 편차를 10으로 보는 거죠. 반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50점 기준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까와 같은 식으로 적용해 보면 사회과학은 표준 점수가 기본적으로 100을 가겠죠. 죄송합니다. 여기 50이 되게 되겠네요. 자, 100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100이 나올 수 없으니 그러면 개괄적으로 한 어느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전년도 같은 경우 사탄 같은 경우 72점, 70점대 형성했잖아요. 그러니까 50점에다 한 20점 정도의 점수가 가해져서 70점 정도의 점수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준 점수가 높으면 변별도가 높아지는 거고 표준 점수가 낮으면 변별력은 낮아진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학생의 등위를 결정한 요소가 된다. 라는 개념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첫 번째 관문은 통과하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가셔서 백분위가 나오잖아요. 백분위는 간단하게 100점 만점의 점수로 생각하셔도 좋아요. 내가 몇 프로를 획득했느냐 여부니까 자, 수험자를 100으로 봤을 때 내 위치를 표시한 거죠. 그럼 아까 말했던 표준 점수는 계속 변동이 생길 텐데 만약에 45만 명의 시험을 봤을 때 그 45만 명을 100으로 쪼개놓은 거죠. 100으로 쪼갰을 때 나의 위치가 어디냐를 파악하는 개념 자체가 백분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학생부 성적을 할 때나 아니면 수능 성적을 할 때 가장 간단한 게 4%, 11%, 23% 이렇게 언급하는 그것들이 백분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보시면 저희가 통상 쓰는 게 9등급제 형태입니다.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9등급으로 표시가 되고요. 4%는 기준점을 가지고 이 친구들에게는 1등급을 부여하고 그리고 11%까지는 2등급을 부여하고 23%가 3등급을 부여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퀘스천 마크가 정확히 그럼 4%까지냐? 그렇진 않죠. 동점자 기준이 있기 때문에 4점이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뭐 4.1%, 4.2%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개괄적인 가이드라인 자체는 4와 11과 23%. 그럼 정규분포 곡선 형태가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등급 기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적표에서 요 녀석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가지는 의미를 이해해야 되겠죠. 자,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학생을 하나의 서열화, 등위를 결정하는 건 이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육과정평가원에 가서 수능 자료에 대한 발표 자료들을 보면 도수분표표에서 기준점이 되는 건 이 표준 점수가 되는 거예요. 이 표준 점수를 쭉 해서 학생이 쭉 나열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올해 건데 제가 갖고 온 게 올해 건데요. 정말 놀라운 건 그렇게 어려웠다는 국어에서 표준 점수 150점인데 그 150점을 획득한 친구가 64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학생이 34명, 여학생이 30명인데 어찌든 64명이 만점을 이렇게 맞았거든요. 자, 이 친구도 이렇게 돼서 그리고 여기 148점 친구도 이렇게 있고요. 그런 식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프로테이지를 뽑았을 때 100으로 다시 쪼개보니까 여기까지에 해당하는 친구가 바로 요 전까지가 1%에 해당하는 친구들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1% 안에도 굉장히 많은 단계가 존재하는 거죠. 굉장히 많은 애들이. 그리고 2% 여기 139점인 친구와 138점, 그 다음 137점인 친구는 사실 다른 친구들인 거죠.
실질적으로 다른 친구인데 프로테이지 기준으로 가면 2%라는 기준은 동일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만나는 지점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등급이라는 녀석은 우리가 저희가 편의상 많이 쓰지만 등급이라는 녀석 같은 경우는 이 모든 점수가 다 1이라는 것으로 귀결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등급 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이질 집단이 존재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궁금해지는 건 자, 1등급 안에 이렇게 이질 집단이 존재하는데 수시라는 제도와 정시라는 제도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오늘 논하고 하는 정시로 간다고 한다면 이것을 다 같은 값으로 봐야 될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고민이 출발되는 거예요. 수시로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이 1이라는 숫자가 나오거나 2라는 숫자가 나오거나 3이라는 숫자가 나와서 최저 기준만 통과를 해주면 되는 가치이기 때문에 같은 동질 집단으로 볼 수 있지만 정시로 갔을 경우에는 더 세밀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표준 점수가 가지는 임팩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1등급에는 굉장히 많은 이질 집단이 존재하고 같은 1등급이 아니다. 1% 같은 1%가 아니다. 그걸 세밀하게 계산하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또 가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요 녀석에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탐이나 과탐으로 와버리면 이제 문제가 조금 달라지는 문제가 또 생겨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국어라는 응시 과목은 화작과 언매구죠. 수학 같은 경우도 확통과 미적과 기하라거든요. 선택의 폭이. 그런데 이 탐구라는 녀석으로 보면 사탐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과탐도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과목별로 다 다름이 존재해요. 과목별로 상황이 다 달라집니다. 즉 다시 말해서 평균이 달라지기 때문에 표준 점수가 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자 여기에서 이제 만점을 맞았을 경우에도 유리함과 불리함이 발생하는 거죠. 유리함과 불리함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대학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 물론 대학별로는 다릅니다. 서울대학 같은 경우는 표점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요. 서울과기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일부 대학들은 그런 걸 원하지는 않죠.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보정값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생긴 게 뭐냐면 바로 변환 표점인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제가 표시를 해놓았지만 자 윤사입니다. 63점이 만점인데 자, 물리2 71점이거든요. 그럼 똑같은 점수를 맞고 나서도 서로 환산된 점수가 다르거든요. 이렇게 그대로 들어와 버린 문제가 있다라는 걸 변환하겠다는 게 변환 표점인 거예요. 물론 이 변환 표점에는 일반 변환 표점이 있고 대학별로 다 상이합니다. 그래서 대학별로 나중에 우리가 언급해야 되겠지만 대학별로 변환 표점을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그 유불리를 잘 따져서 원서 쓰는 것을 연결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전에는 기본적 변환 표점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한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만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상담을 진행하실 때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수능 성적표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았는데 이번에는 실제로 올해 2, 4년 수능은 도대체 어땠나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2, 4년 수능은 그냥 간략하게 말하면 널뛰기 시험이죠.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평가가 되거든요. 근데 그건 뭉뚱그려서 하는 얘기고 세부적으로 과목별로 어떤 특성이 있었나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실제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를 보겠습니다. 자, 국어를 보시면 2, 4년 수능이 이쪽이고요. 제가 이렇게 왼쪽 좌측에 배치해 놨고요. 그 다음에 2, 3년 수능을 제가 우측에 이렇게 배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보시면 다 1등급이거든요. 이 친구들이. 지금 보면 등급이 다 1등급인데 그런데 1등급에 들어가는 걸 제가 숫자를 세봤어요. 1부터 해서 쭉 나열해보니까 17칸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는 친구를 다 쪼개보니까 9칸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죠. 이미 여기에는 이질 집단이 9개라면 똑같은 1등급 내에서도 여기는 이질 집단이 17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세분화되었다. 다시 말하면 변별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설명한 대로 다시 앞에 접근을 해보면 표점 만점 기준을 보면 여긴 150점이고요. 그리고 전년도는 134점입니다. 그럼 알 수 있네요. 만점도 점수가 낮았다는 건, 표준 점수가 낮았다는 건 변별도 안 되었고 시험이 그리 어렵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100점으로부터 내가 많이 도망가지 않았다라고 봤을 때 이 친구가 훨씬 더 많이 도망갔다는 거죠.
따라서 훨씬 더 많이 이 범주 내에는 다양한 이질 집단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계산식이 복잡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국어는 올해는 어떤 국어였냐를 살펴봤을 때 최상위권에서의 영향력은 굉장히 아주 많이 증가했다라는 걸로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유는 아까 설명한 대로 수시의 이건 자체가 왜 영향력이 많냐라고 봤을 때 수시와의 얼개를 같이 보는 거죠. 수시는 정시와 수시는 따로 떼서 생각하기는 어렵단 말이죠. 최상위권을 가면 갈수록. 자, 수시로 갔을 때 자, 이유는 다 간단합니다. 수시로 갔을 때 최저 충족률 때문입니다. 자, 시험이 어려웠습니다. 최저 충족할 확률이 떨어지죠. 그러면 최저 충족을 하는 친구가 감소합니다. 감소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격 조건 미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면접을 보든 안 보든 건 중요하지 않아져요. 결국 이 사람은 탈락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도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정시로 2월이 됩니다. 그러면 최저 충족을 한 친구가 적어지다 보니까 정시로 2월 되는 학생은 증가되는 거죠. 그렇죠? 증가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시에 와서는 만점자가 이제 사실은 감소합니다. 앞으로 다시 가서 보시면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만점자가 수능 만점자가 64명이고 여기는 371명이었습니다. 아주 현저하게 줄어들거든요.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게다가 여기 있는 칸 자체도 보시면 아까 말한 대로 17칸으로 이질 집단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9칸이었던 게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자, 만점자도 감소했죠. 변별력도 상승했죠. 이질 집단도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내밀한 것들이 필요해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이 두 번째 이유는 너무 간단해지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1등급 구간값이 커진다. 그러니까 이질 집단이다. 그래서 2, 3년도와 2, 4년도를 궁극적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9칸과 17칸이더라. 그런데 인원 자체가 거의 2만 명이 육박했는데 18,000명으로 주저앉았다더라. 근데 정시로 가버리면 이 2,000명이라는 건 엄청난 거가 되는 거예요. 대규모 학교의 한 학교 이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굉장히 여기에 들어간 친구가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봐야겠죠. 넘어가 보면 자, 수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가장 큰 화두는 국어였고요. 그러면 수학은 별로였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수학을 한번 쭉 봤는데 수학도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도수분표로 쭉 살펴봤어요. 물론 기준점 표점이고요. 자, 표점 만점은 큰 변화는 없더라고요. 만점에서는 큰 변화가 없더라고요. 다만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여기를 쭉 보시면 1등급에 해당하는 집단이 15개더라고요. 그러면 23년에는 어땠냐? 1등급에 해당하는 집단이 11개였더라고요. 그럼 다시 말하면 동점자 기준 자체가 발생할 확률이 23년에 훨씬 높았고 24년에는 그것마저도 안 되고 더 세분화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가지고 똑같은 형태로 가면 최상위권 학생들 혹은 상위권 학생들에게 영향력은 그대로 증가되었다. 그러니까 수학이 그다지 국어 때문에 좀 묻혔지만 국어 때문에 지금 그림자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상 수학도 되게 중요한 해였다라는 거죠. 그럼 정시 지표로 갔을 때 국어가 가장 임팩트가 있었을 거고 그리고 수학도 그에 못지않게 잘 봤어야 된다. 그런 친구가 실제적으로 정시에서 어느 정도 플레이를 할 수 있다라는 거가 되는 거죠.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수시 역시 마찬가지고요. 최저 충족이 감소될 거고 정시 이월이 증가될 거다라는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1등급 인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고요. 정시에 가서 역시나 만점자가 감소했고 변별력은 상승했다. 라는 겁니다. 뭐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고요.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구간값 자체가 이렇게 11개, 15개가 되고요. 구간값은 많아지면 더 세분화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학생 수를 보실래요? 22,000명에서 17,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수학을 못 본 애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학생이 와서 상담을 요청했을 때 수학에 대해서 강점이 있다면 이 친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데 하나 조금 더 짚고 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렇게 세분화되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제가 계속해서 1등급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2등급을 조금 내려서 볼게요. 2등급을 이렇게 내려서 보면 2등급제다 요만큼 돼 있거든요. 특히나 여기 130점 라인 이 친구들을 보면 여기에 굉장히 많은 학생이 몰려 있어요. 사실 나중에 추후에 언급이 좀 돼야 되겠지만 최상위권 학생들은 이렇게 변별되어 있고 학생 수를 보면 전년도보다 훨씬 더 많이 급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소위 메디컬에 갈 수 있는 레벨 친구들과
보통의 최상위권 공과대나 이런 쪽으로 진학하는 친구들 간에는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는 내가 너무 잘하는 친구지만 공과대 레벨 올 친구랑 동점자 처리가 돼버렸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것마저 세분화되었으니까 의치한 약수는 못 건드는 레벨까지 갔다라는 게 보는 게 맞고, 그러면 이제부터 굉장히 많은 고민과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지역이 어디냐? 잘 보긴 잘 봤는데 얘네들한테는 조금 밀리는 요 친구들. 여기서는 많은 생각들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학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국어 수학을 보고 나면 많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결국은 침공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작년도에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이과 학생들의 문과 침공이었잖아요. 정시에서. 그 마찬가지로 이게 과연 발생할 거냐 발생하지 않을 거냐를 봐야 될 텐데요. 그건 표전 합산을 고려하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국어에서요. 국어에서 보시면 엄매가 2, 3년 만점 기준입니다. 134, 그런데 150이 되면서 불수능이 되었죠. 그리고 화작도 같이 따라와서 쫙 올라와줬어요. 그래서 둘의 차이를 비교해 봤더니 4.4점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문과와 이과를 하는 가장 궁극적인 가치는 수학에 있는데 확통으로 갈 거냐 미적으로 갈 거냐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자, 볼게요. 145, 142, 148, 137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시험이 좀 뭐 약간 어려워졌나 보다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다만 이 둘의 차이가 큰 의미를 띠는 거예요. 둘의 차이를 비교해 보시면 미적은 145고 확통은 142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2023 수능에서는 미적도 뭐 괜찮게 어려웠고 확통도 꽤 어려웠다. 변별이 되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2, 4년 수능, 올해 수능 같은 경우는 미적이 148로 조금 더 어려웠다. 예년보다. 근데 확통 같은 경우는 뭐지? 상대적으로 조금 쉬웠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건 이것 자체는 이 데이터적 가치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그렇게 봤을 때 둘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면 자, 23년 수능에서는 미적 빼기 확통을 하면 3점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2, 4년 수능에 오면 둘의 차이가 11점으로 확 벌어집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이런 계산이 되는 거죠. 이런 계산이 되는 게 국어 같은 경우를 보시면 제가 한번 더해봤어요. 엄매랑 미적이랑 더해보면 만점자 기준입니다. 그럼 딸려서 붙을 거니까 만점자 기준을 비교해보면 2, 3년에 279점이거든요. 2, 4년에 298점입니다. 엄매 더하기 확통을 하면 276과 287점입니다. 화작과 미적을 더했더니까 2, 3년에 275와 294점입니다. 그리고 화작과 학통을 하면 272점과 283점입니다. 이게 부질없는 작업이 아니고요. 정시에서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이시니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사실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꽤나 잘하고 자연계열 공과대로 진학하고 싶고 더 위로 진학하고 싶은 친구들은 거의 다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이렇게 선택을 할 거고, 그리고 인문계를 조금 한다는 친구는 여기를 선택하겠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요로 갈 확률이 굉장히 많고 요렇게나 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둘 차이를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279였던 게 276이었는데 298과 287을 보세요. 여기서는 3점밖에 차이가 안 났단 말이에요. 표점이. 근데 지금은 298과 287이니까 아까 나왔던 11점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수학 때문에. 이 학생은 특별하게 잘못한 게 없는데 이미 표준 점수에서 밀리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과 학생들, 이과 상위권 학생들이 선택 교과로 선택할 엄매와 미적을 선택한 학생들의 점수가 인문계 학생을 인문계 위주로 선택할 학생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위가 이미 점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고민을 하겠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자기에게 적정한 점수 공대를 갈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학교 네임밸류에 따라서 넘어올 거냐의 싸움으로 봤을 때 점수의 갭이 커졌기 때문에 2, 3년도의 침공보다 올해 침공은 아주 극대화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생각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인문계열 학생을 상담할 때는 작년 데이터만 가지고 맹신하면서 상담을 진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국어 수학에 대해서 좀 봤고요.
그다음에 국어 수학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얼마나 침공에 영향력이 있을까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영어도 이제 조금 볼 필요. 영어는 사실은 뭐 크게 뭐 정시에서 엄청나게 임팩트 있게 언급할 요소는 아니라고 봐요. 다만 어떤 학교에서는 가점을 주고요. 어떤 학교에서는 감점을 줍니다. 반드시 요강을 보면서 선생님들이 해당 학교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될 텐데 다만 그런 건 있어요. 구간 제가 다 표시하지 않았지만 구간별로 급간값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서는 2등급 라인까지 들어와야 돼 라고 하면 2등급과 3등급 사이에 변화점수 값을 확 늘려버립니다. 그런 것만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능에 대한 총평을 좀 해보자면 저희가 절대평가가 되면서 12%, 6%, 7%, 거의 8%쯤 됐잖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영어가 이럴 거면 상대평가하는 것도 상대평가 똑같습니다. 4.7%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까로 다시 돌아가서 언급을 드려도 예년 같은 경우에 수시와의 2월 여부도 이제 수시 2월에 되는 거는 결국 저희가 최종 수시가 마감되고 나면 이제 나올 거잖아요. 그 예상을 해보면 아마 2월 되는 인원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 있는 근거가 그간은 영어를 베이스로 해서 맞추는 경우가 많았는데 영어 자체도 표시 등급 자체 1이 안 나오는 경우가 예전보다 많아졌다라는 거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시면 좋고 저는 이제 정시로 갔을 때는 이 1등급 비율보다 제가 주로 보는 건 요쪽입니다. 요쪽. 2등급, 3등급 비율. 그래서 한 2년과 2, 3년과 2, 4년을 비교해 봤는데 2년에는 여기가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근데 2, 3년에서는 이렇게 되고 2, 4년에서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왜 보게 되냐면 요것 때문입니다. 요것 때문에. 이상 등급의 학생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 게 저희가 수도권 대학을 상담을 진행할 때 뭐 국숭세단 요 정도 라인에 보통 응시하는 친구들이 합격하는 친구들 라인이 요 정도 등급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학생의 인원이 얼마나 늘었느냐, 프로테이지가 줄었느냐에 따라서 나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친구들이 많고 적음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영어 같은 경우는 1등급 기준으로 할 때는 조금 어려운 시험일 수 있으나 2등급, 3등급 그러니까 최상위권 대학을 제외하고는 영어의 변별력은 그렇게 강하지 않다. 영어의 임팩트가 너무 강하지는 않았다. 그러면 다시 정리하자면 국어 수학이 결론적으로는 결정력을 가질 거다라는 걸로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서로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고 상담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탐구 과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변표에 대한 변환표준 점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사탐이 이번에는 조금 그렇죠. 전년도에는 70점, 72점 라인을 거의 다 만점 기준이 표점을 생산해냈었는데 올해는 보시면 다 60점대입니다. 이렇게. 이 친구들은 사실 뭐 잘못한 건 없어요. 잘못한 건 없는데 사실상 이게 자체가 시험이 변별력을 가지지는 못했다라는 점으로 봐야겠죠. 특히나 윤사 같은 경우는 1등급 다음에 제가 표시는 바로 3등급 넘어가거든요. 이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1등급 포지션을 가지고 나서 2등급 포지션을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런 현상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쭉 나오고요. 뭐 일반적으로 지금 보시면 탐구들이 사회 탐구들이 이렇게 60점대를 형성합니다. 다만 뭐 경제와 정치와 법이 이렇게 세분화되는 거죠. 어려웠던 과목이다. 뭐 사회문화는 원래 전년도와 크게 변화 없이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각각의 변별력을 가진 건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봐야 될 게 데이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경제와 정치와 법이 뭐 어렵고 표점도 굉장히 이렇게 나와줬던 건 맞는데요. 표정을 완벽하게 반영하는 대학이 아니라면 우리가 응시하는 인원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정시라는 건 최상위권 대학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모든 학생을 원서 쓴다고 보면 실제로 생윤과 사회문화가 중요한 과목이죠. 왜냐하면 수능에 응시하는 인원 자체가 생윤과 사회문화에 굉장히 많습니다. 폭발적으로. 그러면 경제와 정치와 법이 이렇게 변별을 가지고 표점이 높다 손치더라도 그렇게까지 영향력이 있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과탐인데요. 과탐은 뭐 원 과목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원 과목은 뭐 예년하고 작년 거랑 비교해봐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뭐 1, 2점 차이고요. 그냥 70점 라인까지 쭉 표점이 나왔으니까 변별도 어느 정도 되어줬고 학생들 선발하게 잘 유리하게 이렇게 나와줬는데 이제 문제가 된 건 저희가 9월 모평부터 난리가 났었잖아요. 9월 모평부터
투 과목이 진짜로 9월 모평처럼 나와버린 거예요. 실제 수능에서. 그래서 보시면 화투에서는 또 어마무시하게 나왔잖아요. 화투에서는 표점이 80점이 나옵니다. 거의 이건 뭐 국어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됐다는 거는 실제로 9명인가요? 9명의 공부 굉장히 잘하는 학생과 정말 잠만 자는 학생이 같이 시험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별이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 자체를 보고 만약에 표준 점수를 다 만약에 표준 점수를 보는 학교다라고 하면 제가 투 과목 하는 친구를 만약에 상담하면 그 친구는 무조건 표점을 보는 학교를 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불리에 따져서 보겠지만 자 그런 특성이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지원으로 가보면요. 지원으로 가보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일정부터 정리해야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뭐 학생분 이미 정리가 되었고요. 뭐 정시라는 건 정해서 선발한다는 의미니까 실제로 전형 기간을 쪼개 놓은 거예요. 그래서 9일부터 16일, 나군이 17일부터 24일, 다군이 25일에서 뭐 1일, 그리고 발표가 2월 달로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실제로 합격자 등록 기간이 요쯤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 날짜는 잘 달력에 표시해 두었다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원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인 건 우리가 주어진 그 쿼터 안에 얼마나 입학을 할 수 있느냐 여부가 될 텐데 보시는 바와 같이 22년, 23년, 24년으로 봤을 때 수시는 계속해서 인원이 증가하고 있고 정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정시를 상담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그러면 정시는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시가 어려운 건 맞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앞에서 언급한 대로 수능이 불수능이었다 보니까 그리고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최저를 아마 미충족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학에서 기관에서 지금 추가 합격을 이제 추후에 발표하겠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로테이션하다 결국은 최저 미충족자가 많아서 뽑지를 못하지 않을까.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정시에서 모집하는 인원이 21%를 훨씬 더 상회할 거다라는 거가 되겠죠. 물론 수도권 대학을 저희가 상담을 진행할 때는 지금 이 프로테이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뽑는 형태가 다릅니다. 정시로 가도 수시로 가도 마찬가지인 게 수도권을 가면 정시에서 선발 비율이 높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거의 뭐 한 5대5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잘 관심을 두셨다가 나오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선발 방법이 중요할 텐데요. 선발 방법은 저희가 예전에도 여기서 이제 강의를 할 때 똑같은 얘기를 드렸지만 보십시오. 실기 위주, 수능 위주, 실기 위주, 학생부 교과 위주, 학생부 종합 위주, 기타로 이렇게 선발합니다. 그런 일반적인 형태에서는 대부분 수능 위주 선발을 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인원 대비를 보시면 대부분이 실기 전형, 뭐 예체능계 실기로 뽑는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수능으로 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수능으로 선발할 때 아까 얘기할 때 전형 요소로 하는 게 있잖아요. 전형 요소라는 게 소스가 될 텐데 표점을 볼 거냐, 백분위를 볼 거냐, 이거 두 개를 같이 볼 거냐의 문제에서 우리가 유불리를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유불리를 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상담을 할 때, 학생들과 상담할 때 진짜 이제 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 보는 거예요. 보면 지금 보시면 점수를 체킹해야죠. 유리한 점수를 체킹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친구가 불리한 환산점이 나오는 대학은 빼주고 이런 과정을 해야 되고 그런 한편으로 아까 언급했던 거와 마찬가지 현재 수능에 따른 상황에서 인원에 따른 요소를 고려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보시겠습니다. 점수라는 거 결국 수능에서 양산된 표준 점수 100분위를 봐야겠죠. 지금은 등급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와 100분위라는 요소와 그리고 생각해 봐야 될 요소가 영역별 반영 비율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영수 똑같이 반영되는 게 아니고 A라는 친구는 영어를 잘 못 봤어요. 그럼 영어 반영 비율이 낮은 대학을 서치해가지고 쓰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영어를 굉장히 잘 봤으면 영어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를 찾아 쓰는 게 맞는 걸 겁니다. 그래서 반영 비율에 따라서 환산 점수가 완전히 바뀝니다. 또 게다가 탐구를
본인은 표점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보정값을 주는 대학들이 되게 많습니다. 따라서 변환 표준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걸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고요. 대학에서 주어지면 홈페이지에다 띄웁니다. 그럼 그때 가서 그 식에다가 대응시키면 예를 들어서 65점이었던 친구를 68점으로 끌어올려 주기도 하고요. 또 72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성적표를 조정해서 70점으로 내리기도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계산식을 하셔서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을 하셔서 유리한 걸 찾아내는 게 필요합니다. 요것 자체는 한 20일 날 전후에 이루어지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가산점이라는 요소는 뭐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죠. 뭐 수학에서 가산점을 준다든가 과학에서 과산점을 주는 이런 요소들을 하나하나 살펴서 요강에서 조금 유불리를 따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단순하게 우리의 점수만 놓고 보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결론적인 거는 여기 밑에 써 있네요. 다양한 변수를 활용한 대학별 석차. 무슨 얘기인가요? 응시한 인원에서 내가 몇 등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 학생이 얼마나 잘하는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원자 풀에서 내가 몇 위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되는 게 정시입니다. 따라서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원도 되게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최초의 모집 인원은 얼마였는데 수시에서 이월된 인원이 엄청나게 많아져 버립니다. 그러면 전년도 데이터는 맞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 2월 인원을 반드시 체킹하셔야 되는데 이건 12월 28일 수시가 마감을 완전히 치고 나면 29일, 30일 사이에 다 발표가 됩니다. 그럼 그 사항에 대해서 빨리빨리 대응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학생과 상담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놓고 거기서 가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과 함께 이제 경쟁률도 보셔야 되겠죠. 근데 수시 2월이는 엄청 많아져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막 몰린다. 그러면 내가 석차를 뽑아내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그걸 조금 조정하는 것도 각 군별로 6일 날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쭉 복합적으로 상담을 진행하셔야 되고요.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건 여기 앞에 있는 좌측에 있는 이 점수 요인들을 표준 점수 반영할 거냐, 100분의 1을 볼 거냐, 변표를 줄 거냐, 아니면 둘을 섞어 쓸 거냐의 여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되게 많습니다. 가군, 나군, 다군에 굉장히 대학이 많아요. 그래서 지원 가능권을 다 찾아놓고요. 23년에는 어떤 지원 경향성이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어느 과에 몰렸으면 올해 안 몰릴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국어가 불수능이 되면서 역시나 수학은 어려웠고요. 영어도 어려웠고 이런 상황에서 이 변수들 이해하고 상담을 진행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요. 조금 생각을 또 해봐야 될 게 가군, 나군, 다군 세 개의 요소가 있거든요. 수시에서는 저희가 전략적으로 한번 승부를 볼 수 있겠지만 정시로 가버리면 이게 더 이상은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이제는 물러날 곳이 없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 상담을 진행하실 때 완전히 적극적인 대시 형태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학생이 물론 이 학생이 마음가짐 자체가 저는 재수를 불사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렇게 진행하셔도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올해 꼭 합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내밀하게 조금은 한 발 더 물러서서 원서를 쓰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또 대학 간의 관계성도 중요한 것 같아요. 가령 한양대랑 성균관대는 약간의 입장이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매번 보면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또 상위권 대학에서 밀려서 부쓰는 그러니까 맨 끝으로 쓰는 대학이라면 한양대 같은 경우는 한양대 중심 밑에 있는 학교를 쓰거든요. 그래서 충원율에서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예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그 관련성 여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나다군이 제가 표시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가나다군 이렇게 표지를 보시면 가나군에서 거의 승부를 보셔야 됩니다. 다군은 변수가 너무 많고요. 모집하는 인원도 적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도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허수도 있겠죠. 하지만 수시만큼의 허수는 아니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군하고 나군을 잘 보셔서 거기서 샘플링을 해 두셨다가 실제 원서 경쟁률을 보면서 좁혀가는 과정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앞서 언급한 표준점수 100분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국영수에다가 탐구까지 모두 보는 대학이 있는 반면에 국영수 탐구 중에서 하나를 빼고 보는 대학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요.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이번 같은 경우 국어를 너무 못 본 친구 있을 수 있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 이번 수능에 불수능이다 보니까 되게
하나의 또 화두가 어떻게 온 건가요? 영역별로 이 격차가 심한 거죠. 평소에 잘 봤는데 이 영역이 너무 무너져 버리니까 이래서 재수까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를 이 친구가 그래도 진학을 희망한다라고 한다면 서울여대 같은 경우도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영역을 정할 수 있으니까 하나의 영역을 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부족한 영역을 빼고 그 점수를 계산하면 최소의 손실을 보고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긴 시간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눴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시라는 것 자체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쉽게 그냥 뭐 진학사 사교육에서 하는 그런 걸 올려가지고 할 건 아니고요. 저희가 차분차분하게 선생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꼼꼼하게 요강을 읽어가시면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각의 변수들을 잘 고려하셔서 상담을 진행하시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 봅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성수고등학교 김경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